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천 제1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문장에서 부정 표현을 학습하고 그리고 앞서 배운 시제, 높임, 사동, 피동 표현 그리고 오늘 배우는 부정 표현과 합쳐서 합친 학습 활동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04쪽입니다. 104쪽에 보면 발견하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같이 볼까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너는 공부를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라고 해서 안과 못에 따른 의미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았나요? 자, 공부를 안 한 건 너의 의지에 의해 하지 않은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못한 건 상황이나 능력이 여의치 않아서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안과 못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정 표현이 무엇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하는 내용을 문법적으로 실현한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부정문에서는 여러분, 부정의 부사 안, 못을 사용한 짧은 부정문과 치 아니하다, 여러분 안타는 아니하다의 줄임말이에요. 치 못하다를 사용한 긴 부정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안, 못은 안, 못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를 사용한 부정문을 짧은 부정문이라고 하고 치 아니하다라고 해서 연결어미의 보조용언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딱 봐도 길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긴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문을 한번 봐볼까요? 가를 먼저 볼게요. 지우는 재우를 안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지금 아니라는 부정부사 짧은 부정문인 거고요. 뒤에는 지 아니하다를 사용한 긴 부정문. 여기에서는 안 부정문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겠습니다. 지우는 재우를 못 만났다라고 해서 부정부사 못을 사용한 짧은 부정문이고 뒤에는 지 못했다라고 해서 보조용언을 사용한 긴 부정문이고 여기에는 못 부정문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은 어떤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지 앞서 그림에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안 부정문은 단순 사실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의지 부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못 부정문은 어떠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것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능력이 안 돼서 그것을 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상황 능력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부정문은 아니나 지 않다를 사용하는 안 부정문과 못이나 지 못하다를 사용하는 못 부정문으로 나누기도 한다. 안 부정문은 자, 중요하겠죠, 여러분. 안 부정문은 단순한 부정이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의한 부정이고 못 부정문은 행위를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상황에 의한 부정이다. 여러분 보세요. 단순 부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 사실 부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의지에 의한 부정이 의지 부정, 그리고 능력, 상황에 의한 못 부정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앞서 가에서 나온 가는 지우의 의도에 의해서 재우를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재우랑 싸워서 재우랑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났을 수도 있고 단순히 지우와 재우가 만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단순 사실 부정을 하나 예문을 들어볼게요. 사과가 안 익었다 라는 예문이 있다고 볼게요, 여러분. 사과가 안 익었다. 이거 보면 사과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안 익을 거야 라고 해서 의지에 의해서 안 익은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사과가 익지 않은 사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단순 사실 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도 볼게요, 여러분. 나는 지우가 재우를 만나려고 했으나 지우가 다쳐서 못 만났다거나 아니면 집안 사정이 생겨서 못 만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이나 능력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맨 왼쪽에 보면 통사적 부정과 어휘적 부정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통사적 부정은
아니나 못, 지 않다, 지 못하다를 사용해서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꾼 것. 즉 부정 요소인 안, 못, 지 않았다, 못하다 이런 애들이 쓰이면 통사적 부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어휘 자체로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애들 아니다, 없다, 모르다 이런 어휘를 사용하면 어휘적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자, 앞서 배운 안, 못, 지 아니하다, 못하다 부정문은 여러분 보통 평서문이라든지 아니면 의문문에서 쓰여요. 너 밥 안 먹었니? 아니면 난 밥 안 먹었다. 이런 식으로 평서문과 의문문에 쓰이는데 자, 그럼 명령문과 청유문에는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먹지 않자. 또는 먹지 못하자.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말다 부정문을 씁니다. 자, 말다 부정문이 뭐냐?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 대신에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말다 부정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명령문에서는 그를 만나지 마라. 말아라 이런 거 다 돼요,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지 아니해라, 못해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청유문에서 그를 만나지 말자 이렇게 표현해야지 아니하자, 못하자 이렇게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말다 부정문을 사용한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의 그 부정 표현까지 배워봤으니까 지난 시간에 학습한 것이랑 합쳐서 이제 학습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이고요. 교과서는 105쪽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을 찾고 어떤 방법으로 높임을 실현하고 있는지 정리해보세요, 여러분. 자, 할머니께서 들어오셨다. 먼저 볼게요. 자, 들어온 것의 주체가 할머니인데 이러한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높임의 대상은 할머니가 됩니다. 자, 그럼 할머니를 어떻게 높이고 있냐? 할머니가가 아니라 할머니께서라고 해서 높임의 주격 조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셨다는 들어오시었다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시를 높임의 선화말 어미, 주체 높임 선화말 어미 시를 사용해서 할머니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임 표현은 주체 높임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과일을 드렸다. 높임의 대상은 어머니라고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이 어머니가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과일을 드린 대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어머니를 높이고 있어서 얘는 객체 높임법이 되는데요, 여러분. 객체 높임법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냐를 봤을 때 지금 어머니에게가 아니라 어머니께라는 높임의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일을 주다가 아니라 드리다라는 높임의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어머니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상대 높임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대 높임법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높임법이라고 했죠. 근데 듣는 이는 아저씨예요. 근데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 비읍니까? 라고 해서 우리 상대 높임법에서 하십시오체 아주 높임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높임의 대상은 아저씨고 실현 방법은 종결 어미인 비읍니까를 사용해서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아저씨를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보면요, 여러분. 여기는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저씨가 그동안 잘 지냈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지내는 것의 주체는 아저씨고 여기에서 셔 이거는 시와 어의 줄임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체 높임의 선어란 말어미 시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결어미 비읍니까는 상대 높임법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체인 아저씨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도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 높임법은 무엇으로 실현되었냐?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문장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는 상대 높임법뿐만 아니라 주체 높임법도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번에 2번을 볼게요. 제시된 주체나 객체에 맞는 높임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는 주체를 높이거나 객체를 높이니까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겠죠. 자, 기억 먼저 볼게요. 나연이가 교실에 있다. 나연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나연이가 교실에 있다라고 해서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연이를 선생님으로 바꾸게 되면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는 선생님이 가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교실에 있다가 아니라 계신다라고 높여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실에 계시는 것의 주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주체를 높인 주체 높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동생은 매일 이 시간에 아침을 먹는다. 이 먹는 것의 주체는 동생인데 동생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이 높임의 대상을 할아버지로 바꾸니까 높임의 대상이 돼서 높여야 돼요. 여러분 먹는 것의 주체를 높여야 돼요. 할아버지께서는 밑에는 똑같이 쓰면 되겠죠. 매일 이 시간에 아침을 먹는다가 아니라 드신다라고 해서 높임의 특수어휘, 먹다의 특수어휘 드시다. 그리고 이 가의 높임 표현 깨서를 더 넣어줘서 주체 높임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여러분. 나는 동생을 데리고 영화관에 갔다. 보통 자기 자신은 높이지 않는데 자기 자신이 주어니까 주체 높임은 아니겠죠. 자, 동생을 데리고 영화관에 갔대요. 동생은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 데리고 데리고 간 것의 대상이 동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객체의 대상이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서 객체 높임법을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니까 할머니는 높임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 객체인 할머니를 높여야 돼요. 나는 할머니를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가 되겠죠. 그리고 영화관에 갔다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데리고 간 것에 모시고 간 것에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객체 높임법이 실현되었습니다. 리을 볼게요. 재호는 궁금했던 점을 은솔이에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자, 물어본 것의 대상이 은솔인데 은솔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 높임법이 안 쓰인 거예요. 그런데 재호가 궁금했던 점을 선생님에게 물어보게 되면 이것은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이 되니까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재호는 궁금했던 점을 선생님에게가 아니라 선생님께 물어보았다가 아니라 여쭈어 보았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1번에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어색한 이유를 말해보고 바르게 고쳐보래요, 여러분. 가볼까요? 아버지, 무슨 고민 계세요? 여러분, 이상하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다는 있으시다와 또 계시다 이렇게 높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이 계시다는 주체를 직접 높일 때만 사용한다고 했죠. 간접 높임을 할 때는 있으시다를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고민이 계세요. 고민을 직접 높이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 어색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색한 이유는 고민을 직접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고민을 간접적으로 높여서 아버지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를 볼게요, 여러분. 주원아, 너 선생님이 교무실로 빨리 오시래. 여기에서 여러분, 오시래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오시라고 오시라고 해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오는 것의 주체는 주어니니까 오시라고 해에서 시는 주어니한테 쓰였죠. 그래서 주어니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주어니를 높이고 있어서 어색해졌습니다. 자, 주원이는 높이고 또 선생님이 했다라고 해서 선생님을 높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높임의 대상을 서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요, 여러분. 오라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오라셔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오라고 하셔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하셔는 하시어거든요. 자, 그럼 주원이 너는
주원이 오라고 하는 것에 오는 것의 주체는 주원이니까 주원이는 안 높이고 그 말씀을 하신 선생님에게는 하시어라고 해서 시를 넣어서 높이고 있기 때문에 오라셔 또는 오라고 하셔 이런 식으로 높여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선생님을 높여주면 되겠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상대 높임법도 쓰였죠. 오라고 하시어라고 해서 친구인 주원이한테 하는 말이니까 어로 끊어서 해체로 두루 낮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면 교장 선생님께서 뭐 선생님 오시라고 하셔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선생님을 높이는 이제 주체 높임법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빨리 오라셔라고 하면 주체 높임법뿐만 아니라 이제 친구인 주원이를 낮추는 상대 높임법까지 쓰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은 나이 덕의 땅끝이라는 시를 읽고 이제 시제 표현도 찾아보고 시의 내용의 흐름이 시제 표현의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활동인데요. 여러분 강의를 일시 중지하고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네, 다 읽어보았나요? 자, 이 시는 좌절과 고통 속에서 깨달은 삶의 아름다움을 이제 땅끝이라는 것을 설정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과 그냥 중심 내용을 같이 볼게요. 산 너머에 있는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내가 이제 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타가지고 이제 막 발을 구르면서 이 노을을 보려고 한 거예요. 이 시에서의 이 노을은 나의 꿈, 이상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과 이상을 이제 실현하려고 그걸 보려고 열심히 살은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대요. 여러분 노을은 해가 질 때쯤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해가 다 져버리면 아예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나의 꿈과 이상이 어둠에 가려져서 이제 좌절된 거예요.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내 꿈과 이상이 좌절된 뒤에 그 느끼는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나비는 노을과 일맥상통하는 뜻이에요.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어릴 때는 여러분 내가 이제 꿈 이런 것들을 다 왠지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막 무모하게 여러 개 막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도 내가 이렇게 땅끝을 찾아갔는데 어릴 때 느꼈던 그 삶의 한계 이런 것들은 진짜의 땅끝이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그런데 그때는 땅끝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살아가면서 내가 삶의 한계 이런 거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여러분 바닷가 가면 파도가 슉 밀려오는데 그게 내 발끝까지 막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슉 밀려가고 하잖아요. 그런 그 땅을 먹어 들어오는 그 끝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땅 끝에 서게 될 때는 이렇게 뒷걸음질 쳤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 많이 허락된 것이라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막 그래 실패해도 돼. 뭐 괜찮아. 뭐 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고 막 좌절하고 하다 보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뒷걸음질 치게 되고 한 발 물러서게 되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뒷걸음질 칠 많이 허락된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현재에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찾아 나서지 않아도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삶에게 되면서 계속 여기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고 하면서 시상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이별도 해봐야 사랑이 아름다운 걸 알고 내가 시련과 좌절이 있어야 더 성숙해지는 것처럼 그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이 역설적인 것을 발견해서 이제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내가 이를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삶의 희망, 고통, 좌절 속에서도 이런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란색 부분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 굴렀지, 잡아먹혔지, 날아가던, 찾아갔지. 어떤 시제 표현이 쓰였을까요? 그렇죠.
과거의 시제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표현을 통해 과거를 드러냈냐라고 봤을 때 굴렀지. 여러분 이거는 구르다의 기본형에 어시 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르가 리을로 바뀌는 르불 규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리을이 여기로 가고 이 리을이 여기 와서 굴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시 쓰였겠죠. 얘는 잡아먹기 엇지니까 여기에서도 엇이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찾아가 앗지니까 앗이 쓰였고요. 여기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던이 쓰여서 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 표현은 선어말 어미 앗 엇과 관형사형 어미 던을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홍색 부분을 볼게요. 들어오는, 달려오는, 있는 이것은 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표현을 통해 사용되었을지 보면 들어오는, 달려드는, 있는 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관형사형 어미 는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라색 부분을 볼게요, 여러분.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를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는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 시제를 배울 때 을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도 그 시제 미래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 리를 통해 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시의 흐름이 시제 표현의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자라는 활동을 봐볼게요. 자, 여기에서의 시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요,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노을을 보려고 막 이렇게 발을 굴렀는데 그리고 아름다운 위치의 땅끝을 찾아갔었다. 그런 과거를 회상하고 그런데 그때는 진짜 땅끝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항상 뒷걸음질 치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그것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끝내 여기 서 있으면서 내가 위태로움 속에서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성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러한 아름다움을 보려고 나중에 또 여기에 몇 번 이를 것이다 라는 미래 전망까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 회상, 현재 성찰, 미래 전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맞게 시의 흐름도 시제 표현도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시제 표현 역시도 이 흐름에 맞게 과거, 현재, 미래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흐름과 시제 표현의 변화가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피동 표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뉴스 보도를 보고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 대해 탐구해 보세요. 표에 제시한 단어를 활용하여 기억 미음에 알맞은 피동 표현을 써보고 피동 표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자, 같이 볼게요. 경북 포항시의 한 가정집. 거실에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온갖 물건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거실 전등이 심하다 흔들리다 못해 깨서가 아니라 깨져서라고 해서 깨지어서 해서 어지다가 지금 어지다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파편이 사방에 흩어졌고 화분이 넘어져 바닥에 흙이 쏟았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렇죠.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면 이 쏟아졌습니다를 분석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쏟다의 어간 쏟에 그리고 아지다의 아지에 그리고 과거 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니다. 종결음이 이렇게 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피동 표현의 요소는 어디에 쓰였냐? 바로 이 아지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피동 표현의 요소는 위에 깨져서와 마찬가지로
어지다, 아지다 이게 쓰인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상점에서도 모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의 진동이 감지할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그쵸. 감지되리겠죠. 감지될 정도로 건물 전체가 흔들었습니다가 아니라 그쵸. 흔들렸습니다. 그럼 감지될 먼저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 감지하다, 감지되다 이거니까 감지라는 어간에 되라는 접사가 붙고 그리고 여기에 리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의 피동 표현의 요소는 되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흔들렸습니다도 분석해 볼까요? 흔들다가 기본형이니까 흔들에 습니다. 그래서 흔들렸습니다. 줄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피동 요소가 쓰였냐? 바로 여기 리가 피동의 요소를 피동 접사 리가 사용해서 피동문이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음 볼게요. 진열장에 전시된 상품들은 바닥으로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놀란 손님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화면에 생생하게 담았습니다가 아니라 담겼습니다. 얘도 분석해 볼까요? 담다니까 담다가 기본형이니까 담에 습니다가 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는 피동 접사 기가 사용돼서 피동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자, 그럼 3번에 2번 보겠습니다. 이 보도문에서 피동문이 많이 사용된 까닭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흙이 쏟아지고 그리고 진동이 감지되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동이 감지되는데 누가 진동을 감지했는지 그리고 누가 바닥에 흙을 쏟았는지 주체가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이걸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동작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굳이 그 주체를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동 표현이 사용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사동 표현도 쓰였어요, 여러분. 지문의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고 현장에서는 119 대원들이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해서 대피하게 하고와 대피시켜라는 두 개의 사동 표현이 쓰였는데요. 우리가 이것의 의미 차이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사동문을 배울 때 개하다와 사동 접사를 넣어서 만든 사동문에는 의미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사동주가 그러니까 그 사동시키는 주체가 사동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사동의 의미와 말로만 그 행동을 하게 하고 그 행동에는 함께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간접 사동의 의미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피하게 하고도 문자를 보내 주민들을 대피하게 했다는 점에서 간접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피시켜는 여러분 접사가를 넣은 거라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직접 사동으로도 이 대원들이 직접 그곳에 출동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이동한 거예요. 이동시킨 거예요. 그랬을 땐 직접 사동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현장에서도 이동하세요 라고 해서 말로만 해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만 했다면 시켰다면 그것도 간접 사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하고는 간접 사동으로만 대피시켜는 직접 주민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가서 대피시켰다면 직접 사동 그런데 그냥 뭐 말로만 이렇게 방송같이 해서 피할 수 있게 했다면 그것은 간접 사동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좀 더 명확한 건 여러분 직접 사동이겠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 가가지고 대피시켰다고 했으니까 직접 사동이 좀 더 직접 사동에 가까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108쪽입니다. 4번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고쳐 써보세요, 여러분. 자, 볼게요. 이 노래는 많은 사람에게 불리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불리운다가 잘못됐는데요. 이 능동문을 상정해 볼까요? 많은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른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피동문으로 바꾸면 얘는 능동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피동문으로 바뀌면 이 노래가 많은 사람에게 부른다가 아니라 불린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불리운다라고 했죠. 이건요, 여러분. 부르다라는 그 부르 어간에 그 피동의 접사 이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리가 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분리가 된 거예요? 라고 했냐면 이 피동의 모음의 접사가 붙어서 이 르가 리을로 바뀌는 르 불규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동의 접사 우를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불필요한 사동의 접사를 넣은 분리우다는 잘못된 표현인데 사전에 찾아봐도 여러분 분리다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분리우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것을 불리다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은 이 노래는 많은 사람에게 불린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내일이 시험이라니 믿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이중피동 잘못된 거라서 고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믿다인 어간 미세 그리고 피동의 접사 기를 넣은 다음에 여기에 또 어지다를 넣은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믿기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겨지지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랑 어지다 두 개를 넣어서 잘못된 피동 표현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바꾸냐? 내일이 시험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로 쓰거나 또는 믿어지지 않는다 해서 접사만 쓰거나 어지다 이것만 쓰거나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쓰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여러분. 고기를 구웠더니 옷에 냄새가 배었다라고 해서 불필요한 피동문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냄새가 배었다라고 해서 능동문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여러분. 다음 활동을 통해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해 탐구해 보세요. 여러분, 부정의 요소가 무엇을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정문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중의성은 하나의 말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되면 중의성을 가진다라고 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물이 있었는데요. 문장에서 어떻게 중의성을 가지는지 어휘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서 동음이의어로 인해서 중의성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문장의 구조로 인해서 중의성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문에 의해서 중의성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사례를 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지 프린트물로 나눠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 중의성을 탐구해 본 다음에 그 프린트물로 보충 학습하면 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은솔이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지 아니하다라는 부정의 요소가 쓰였어요. 근데 은솔이가 지 아니했다. 아는 것에 부정에 무엇을 부정하냐? 먼저 은솔이를 부정할 수 있고요. 사과를 부정할 수 있고요. 먹다라는 이 먹은 행동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은솔이를 부정하게 되면 은솔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과를 부정하게 되면 은솔이가 먹은 것이 사과가 아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솔이가 사과가 아닌 다른 것을 먹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먹다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은솔이가 사과를 먹지는 않고 뭐 가지고 놀았다든지 아니면 뭐 사과를 그냥 만져만 봤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먹는 행동 이외에 다른 행동을 했다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자, 5번에 2번 보겠습니다. 1과 같은 부정 표현의 중의성을 해소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물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선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보조사 은, 는을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자, 부정하는 대상에 사용하면 돼요. 부정하는 대상에 한번 넣어볼까요? 자, 먼저 은솔이를 부정할 거면 은솔이는 사과를 먹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또는 사과를 부정할 거면 은솔이가 사과는 먹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먹다를 부정하려면 은솔이가 사과를 먹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정하는 대상에 은는을 붙이면 걔만 부정하는 걸로 나타내서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기 보는 것과 같이 강세를 주어서 구별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여러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담화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